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저는 은퇴설계 현장에서 은퇴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약 8만 명의 은퇴자를 배출했으니까 저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신 분이 그 정도 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윤택한 사람들은 갈 데가 있고요.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뭘 하지? 누굴 만날 거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라고 뭔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할 일이 있으면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지하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고스톱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과연 윤택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성이 좀 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돈,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준비, 관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7가지 기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왕 사는 거 100세까지 살 건데 99세 12월 28일까지 팔팔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누굴 만나서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라는 이런 관계,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삶을 살아보면 정말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대한 이 시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자산화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이 있다는 것은 갈 데가 있다는 거고요.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일이 있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세 번째, 일이 있으면 관계와 소속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일이 있으면 내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일이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한 2가지 정도도 말씀드리면 그 다음이 이제 스마트한 삶을 어떻게 잘 일궈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잘 디지털화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마지막은 삶입니다. 그리고 길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한다면 7가지 삶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우리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게 성인병입니다. 사실 비타민 많이 먹는다고 좋은 약 먹는다고 막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떠한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제일 어려운 건강관리일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많이 갖추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 건강과 관련된 습관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번부터 10번 아니면 20번까지 쭉 나열하시고요. 가족관계와 상의해 보세요. 이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자세가 성인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학계에서는 물의 소중함, 물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그리고 건강 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키나와에서 체류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키나와가 장수촌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0살 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장수촌에 속해 있었는데 최근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키나와에 가서 100살 넘는 사람들의 소지품을 이렇게 관찰하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소지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온물통이었습니다. 따뜻한 물과 장수는 많이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노화는 어떻게 오는 거냐? 체온이 떨어지고 수분 유지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체온과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100살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따뜻한 물에 대한 습관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밥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철 음식과 제철 과일을 좀 드시는 게 우리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그 계절에 나오는 음식이 그 해에 나에게 몸에 맞는 겁니다. 뭐 두 계절 후에 있는 걸 하우스에서 가져와서 먹는다고 합리적 소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소비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집밥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이제 루틴한 운동 하셔야 되겠죠. 남이 보여지기에 좋은 운동 말고 본인이 했을 때 즐거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퇴 설계의 노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치아가 상하게 됐을 때 음식물을 섭취를 못하게 되고 곡기를 끊게 되면 쉬 늙게 되는 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상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 건강과 근육을 우리가 잘 키워서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구강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강조드릴 게 약인데요. 약은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과유불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만약에 드신다면 혹시 유통기한 지난 약 드시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에 유통기한 지난 약들 약국에 갖다 주면 폐기시킬 수 있습니다. 혹여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우체통에 넣으셔도 되니까 요즘에 그렇게 약 관리하시고, 코로나 기간에 사놓은 두통약이 지금 여러분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더더욱 우리 약도 한번 새롭게 개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13년 동안 은퇴 설계 현장에 있으면서 13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난 퇴직 후에 지금의 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얘기를 13년 전에 거의 99%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게 많이 비율이 떨어져서 80대 중반, 한 85% 정도는 지금의 배우자와 살고 싶지만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그다음에 뭐 가족 중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내가 은퇴와 노후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하시고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녀와의 대화를 갑자기 은퇴 즈음에서 시작하시려고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너 잠깐 이리 좀 와봐.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하는 순간 또 아버지랑 대화하기 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녀와의 대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을 위해서 친구와 커뮤니티가 중요하겠죠. 어떤 친구들을 잘 사귀느냐,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 지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새롭게 사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자산입니다. 이 자산 형성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명함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가 다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은퇴 전이라면,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름만 남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할 때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멋진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 했으면 좋겠고, 스몰 토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대화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참여하셔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 후에 시간이 35만 시간이 펼쳐집니다. 60세에 정년 맞고 100살까지 살면 35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이 시간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즐길 수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해 봤으면 좋겠다. 버킷, 양동이, 리스트, 목록. 양동이 목록이죠. 근데 왜 이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소원 목록처럼 됐을까요? 이게 바로 과거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양동이를 엎어놓고 그 위에 사람의 목을 감고 양동이를 걷어차면서 킥 더 버킷,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유서 같은 얘기였죠. 2007년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와서 어마어마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죽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버킷리스트를 채웠을 때 즐기는 삶을 아침에 눈 떠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뭐 봉사하기 이런 게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아닐 수 있습니다.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벽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1년에 200그릇 배달하기. 멋있는 버킷리스트입니다. 악기 배우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버킷리스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다시 배워서 막내딸 결혼식 날 축가 연주해주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실제 이루어진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버킷리스트를 먼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버킷리스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즐기는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취미와 봉사,
그리고 예술 활동을 즐기기도 하지만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은퇴 후에 삶이 길어지고 시간도 많이 남아돕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좀 하는 게 좋겠는데요. 저는 N잡을 추천을 드립니다. 200만 원짜리 재취업 좋을 수 있지만 50만 원짜리 4개를 만드시는 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취미를 돈벌이로 바꿔라 이런 얘기 드리는데요. 취미를 돈벌이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50만 원짜리 4개를 만드시면 그 4개를 배우러 가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소소하지만 돈을 벌면서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즐기는 삶, 여러분들의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지금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손바닥 안에 온 게 스마트폰이라면 과연 인공지능이 스마트폰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표를 많은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경에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게끔 이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뭐 5년, 10년 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순 1, 2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스마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명령하시면 좋은 기획과 분석, 보고서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인공지능들입니다. 그런 인공지능들을 지금부터 10분 활용하시고 명령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노후 생활이나 재정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것들도 10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본인이 건강검진표를 가지고 건강검진표를 이렇게 챗 GPT에 넣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해주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활용하면서 내가 앞으로 건강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도 잘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인공지능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금융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낮은 수수료와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이 변했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손바닥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 데이터 서비스까지 지금 금융권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죠. 여러분의 데이터를 한목에 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같은 거 조작하실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뒷사람에게 물어보시기도 하면서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줄 쓴다고 막 불안해 하셔가지고 더 실수하시고 하나 시킬 거 3개 시켜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도와줄 의지를 가지고 뒤에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뒷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익숙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지자체 평생교육관에 가보면 키오스크 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걸 배우러 간다는 게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자체 평생학습관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 평생학습관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충분히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결과물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좀 디지털화돼서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노후에 대한 설계, 그리고 더더욱 나가서 내가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이런 디지털을 잘 활용하시고 스마트한 삶을 사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또 반추해야 되고요. 또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돈은 다 쓰고 죽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남길 것은 가치입니다. 나는 어떠한 가치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윤택한 은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나는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내가 기술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고록은 그 시점을 내가 회고하면서 쓰는 거고, 자서전은 1976년 6월 6일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 이것부터 시작하면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 인생을 한번 돌아볼 것인가, 아니면 그때 시점과 나의 일을 매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글로 작성해 보시면 남길 유산이 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유언장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사전 의료의향서나 사전에 본인
본인이 작성해 놓은 모든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전에 본인들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품위를 잃었을 때 의료의향서를 가지고 호흡기를 떼달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대가 왔으니 그런 것도 미리 작성해 보시고요. 사전 장례의향서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또 의미 있는 삶을 기술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전 장례의향서를 작성을 해놨어요. 예, 제가 이제 죽겠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잖아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 장례식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 거예요? 까만 옷 입고 오시겠죠. 저는 장례의향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까만 옷 싫다. 그래서 까만 넥타이 말고 핑크색 넥타이를 제 사망보험금으로 일정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마 선물로 까만 넥타이, 여성분들은요 핑크색 스카프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핑크색 넥타이, 여성분들은 핑크색 스카프를 두르고 이렇게 앉아서 한 끼 드시고 가시는데 혹시 부익은 가지고 오실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오시면 안 받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받아가지고 돈만 뺄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봉투에 넣어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차비로 이렇게 다시 드리고자 제가 장례의향서를 써놨습니다. 그거 쓰고 났더니 제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 제 관계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의 시작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유언장도 작성해 보시고 내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먼 미래일 수 있지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자서전과 회고록 그리고 모든 관계 거기에 의향서까지 작성하시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3년 전에 은퇴 설계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퇴직 5년 남으신 분들 은퇴 설계 교육과정과 컨설팅을 했습니다. 퇴직 5년 남은 사람들이 13년 전에 몇 년생이었을까요? 1958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3년 동안 60년대생들을 만나왔죠. 그런데 지금 퇴직 5년 남은 사람 모여라 그러면 누가 오냐? 드디어 70년대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바뀐 연령대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0년대생들은 X세대입니다. 요즘에 뭐 OTT에서도 70년대생들의 삶과 그런 애환을 닮은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70년대생들은 기본적으로 위로 아래로 끼어 있죠. 위로 부모님이 너무 건강하셔서 잘 죽지 않습니다. 살아계시죠. 근데 아이들이 출가를 안 해요. 아빠랑 살겠대요. 그런데 40년대, 50년대생 태어난 우리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으로 재테크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도시도 있었고 프리미엄도 있었죠. 집 한 채만 가지고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름대로의 자산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생들 융자 갚기 전에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통계청에서 70년대생들의 은퇴 연령을 조사했는데요. 기가 막힌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49.3세에 1차 정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트렌드의 핵심이 뭐냐? 국민연금이 이제 계속 개혁이 돼가지고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0세 즈음에서 은퇴를 1차 은퇴를 하게 되고요. 65세의 공적연금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 15년간은 애매한 상태가 된 거죠. 가장 핵심적으로 바뀐 게 60세 전후로 바라봤던 은퇴 설계가 이제는 희미해진 블러. 우리가 왜 사진 찍다 보면 희미하게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60세 정년이 희미해지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70년대생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은퇴인 듯 은퇴 아닌 은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은퇴 전환기를 보내고 있다. 저희가 만든 얘기인데 은퇴 전환기에 18.2%인 전체 국민의 18.2%인 우리 70년대생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문제냐면 약 1,000만 명이 은퇴 전환자가 됐다는 게 핵심이죠. 그들이 과연 어떻게 은퇴 후를 준비할 것이냐, 자산을 어떻게 유동화시킬 것이냐가 앞으로 대한민국 은퇴 설계와 자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겁니다. 먼저 은퇴하신 40년대, 50년대 선배들은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그걸로 노후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도 나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3차 개혁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낀 아주 엄청난 트렌드 중에 하나죠. 이제는 국민연금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덜 받고 조금 늦게 받고 하다가 이번에 더 내는 걸로 3차 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70년대생들의 은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핵심이다. 앞으로 5년을 이렇게 쥐은들 아마 엄청난 트렌드가 드디어 70년대생들의 은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1950년도에 전쟁이 나서 3년 1개월 동안 전쟁하고 끝났고요. 그리고 휴전하고 지금 휴전 70년입니다. 전쟁 끝나고 얼마나 많이 태어났냐. 지금 23만 명 정도 태어나는 시대인데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9년 동안 태어난 인구가 713만 명입니다. 놀래 주셔야 됩니다. 홍콩 인구가 750만 명이니까 9년 동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58년 개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2차 베이비붐의 핵심인 71년생이 106만 명이 태어났죠. 우리나라의 연생 중에 가장 많이 생존해 있는 연생이 또 71년생이기도 합니다. 58년과 71년생을 비교해보면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겠는데 58년 개띠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름.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발전하고 성장할 때 직장 생활을 하셨고 거기에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의 혜택도 충분히 볼 수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집을 선호했기 때문에 집을 한 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걸 유동화시켜서 주택연금까지 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65세 이상 우리 거의 70% 이상에 육박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초연금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공적인 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7, 80년대생들과는 다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오신 건 맞지만 그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계속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진다면 중간에 끼어있는 70년대생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복지, 어쩌면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면 지금부터 개인적인 준비,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개인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 선배님들은 이미 노후 생활하고 계신 선배님들은 나라의 도움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지만 70년대생으로 넘어가서 8, 90년대생으로 갔을 때 이 은퇴는 60세 정년도 없고 평생 직장도 없고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 공공 일자리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교육도 지자체에서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연륜과 경력을 가지고 스스로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일자리에 좀 도전해서 아침에 갈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다는 거, 특히 사설 기관보다는요 공공 단체나 아니면 지자체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은퇴 전환기에 들어오는 70년대생들은 그래도 직장생활 하면서 쌓여있던 연륜과 경력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자격증, 거기에 더 붙여서 내가 더 활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을 때 없어질 만한 자격증을 어렵게 따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자체에서 우리 중장년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취업률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매칭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경력을 중소기업에 아니면 좀 더 작은 기업에 가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매칭 서비스도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기술 훈련도 받으시고 매칭 서비스도 지역에서 좀 받으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취업은요, 내가 재취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많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봤고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재취업한다는 걸 제일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블로그도 쓰시고 그다음에 링크드인에 본인의 프로필도 올리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사람인이나 이런 사이트 등에 본인의 재취업 의지와 프로필을 밝히시면서 재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재취업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창업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창업들이 있고요. 국가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창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지원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 계획이 있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남이 시키는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근데 창의적이거나 굉장히 역동적인 부분들이 본사에서 시키는 걸 잘 못하시고 본인이 막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본사와 트러블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그 창업을 하더라도 가장 쉬운 창업이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쉽게 덤비지 마시고 내 성향 판단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봤던 처우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 이상이 떨어지죠. 근데 처우만 떨어지냐? 나보다 어린 팀장이 턱으로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사나이들은 그 턱을 또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직률이 또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자세도 좀 갖추시고 내 성향, 정말 나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가도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 인식을 먼저 하시고 본인을 브랜딩하시고 여러 가지 액티브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을 알리시면 충분히 거기에서 성과가 있을 거고요. 거기와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 게 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그리고 내가 가진 연륜을 어떻게 잘 뽐낼 것인가라는 이런 스터디를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일단 누가 잘 된다, 뭐가 잘 되더라라는 걸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 이미 그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똑같은 걸 차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입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목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본사에서 계속 내려오는 오다에 인테리어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사에 로열티도 줘야 되고요. 그런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나서 내가 진짜 남는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사전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누가 좋다니까 뛰어들었다가 쉽게 문을 닫는 경우를 너무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이 좀 많이 급하셔서 프랜차이즈는 한번 가면 교육받고 사장님이 되는 경우가 너무 스피디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3개월이라도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점주 체험 한 달, 알바 체험 한 달, 매니저 체험 한 달, 3개월 체험해보시면 갈피가 잡힙니다. 그 체험 없이 프랜차이즈를 도전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체험 창업 아카데미나 체험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로 도전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노후에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돈 관리 기술은 내가 어떻게 잘 쓰느냐에 전 달려있다고 봐요. 우리가 퇴직 이전에는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는데 퇴직 이후에는 그거보다는 작은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 70%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소득 대체율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근로기간에 평균적으로 받았던 급여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퇴직 직전의 급여가 아니라 평생 받았던 급여의 평균입니다. 굉장히 적죠. 거기에 70%가 나온다는 걸로 우리가 연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양의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합리적 소비,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쓰는 분야를 지금부터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그리고 새어나가는 지출 등으로 관리를 해서 쓰는 법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연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잘 채워서, 그리고 내가 이제 퇴직 후에는 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이제 받아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험금을 잘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관리 기술을 통해서 뭐 주식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퇴 설계 차원에서의 돈 관리 기술을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주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사실 내가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배당을 받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배당주로 노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서 매달 그날
날짜에 꼬박꼬박 돈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부동산 그러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주 왜 부럽냐면 여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뭐 스크린 골프 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좋아 보여요. 근데 그들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당연히 월세가 되겠죠. 그 월세를 우리가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도 돈 관리,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자산을 잘 관리하고요. 거기에 따른 부채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한 돈 관리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올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강조드린다면 바로 세금의 문제. 예, 기침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게 세금이죠. 그 세금의 문제를 잘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루시면서 돈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험은 내가 사망하면 얼마가 나오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 내가 큰 병 걸렸을 때 얼마가 나오냐가 두 번째 핵심이죠.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와 실손 의료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고령자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 얼마큼 위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이게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80세 만기다. 그러면 사실 81살부터는 감기도 걸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를 어느 정도 내가 책정해 놨느냐. 두 번째는 일반 사망보험금이나 일반 암에 가입되어 있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자신감 있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5대 암 보험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6대 암에 걸리면 정말 받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암보험에 가입했느냐. 그리고 실손보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특히 이제 치료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로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돈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걱정된다면 이런 실손 의료비에 대한 설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보험은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어떤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사실 잘 가입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해서 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구독하는 거 있으세요? 구독할 때 뭐 베이직 구독료, 그다음에 뭐 스탠다드 구독료, 그리고 프리미엄 구독료 이렇게 얘기하듯이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2070년도에 고갈될 거라는 위험성이 많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위에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스탠다드형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죠. 그거는 뭐 DC형과 DB형이었는데 워낙 관리들 안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디폴트 옵션도 생겨났죠. 그리고 퇴직한 다음엔 IRP 계좌도 잘 활용하셔서 이렇게 스탠다드형의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시고 그 위에 프리미엄이죠. 연금 저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명보험회사에 많은 연금들을 들면서 그걸 통해서 노후 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연금은 일단은 내가 이제 수령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연금은 무조건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 나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연금인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연금인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수익률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곳간에서 연금을 뺐을 텐데 이 곳간이 운영이 되는 회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곳간이 잘 내가 은퇴 생활하면서 노후 연금을 받으면서도 이 곳간이 잘 운영되는지. 국민연금은 사실 운영이 되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또 인플레이션도 극복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돈이 나오고 있지만 워낙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회 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민간연금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 기준에 좀 맞지 않으면 좀 초기에 많이 받으시고요. 이 기준에 좀 합당하다 그러면 좀 늦게 받으시는 것도 여러분 노후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과거에는 남자가 많이 태어났을까요? 여자가 많이 태어났을까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남아 선호가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선호할까요? 여아 선호할까요? 지금 안 태어납니다. 지금은 남아 선호가 없어졌죠. 그래서 안 태어나다 보니 남아 여아 비율이
남아 10.3명의 여아가 10명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아 선호할 때는 남아 16명의 여아가 10명이었어요. 지금은 태어나는 비율이 같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성이 오래 살까요? 남성이 오래 살까요? 그렇습니다. 여성이 평균 7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7년을 더 사는 여성이 통상적으로 3살에서 4살 많은 남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로 봤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요, 7년 더 사는 여자가 서너 살 많은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10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럼 10년 이 노후 생활이 더 길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스코어 연구를 해본 결과 대한민국의 여성 노인 빈곤율, 여성 노인 빈곤율입니다. 여성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75세를 기준으로 봤더니 50%가 훨씬 넘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지금 대한민국 할머니 중에는 2명 중에 1명이 나라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남성 위주의 가정 경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에 이끌어 왔습니다. 좀 무식한 얘기를 좀 드리면 과거에 우리 산업화 시절에요. 직장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미개에 있는지 남자는 돈 벌러 나오고 여자는 애 키우라고 했습니다. 강제적인 경력 단절이었죠. 그리고 나서 산업이 4차 산업혁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경력을 단절시켜 놓고 이제는 경력을 이으려고 했는데 이을 수 있는 경력이 산업이 많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그들이 지금 집에 있다가 갑자기 경제 주체인 남자가 사망하는 겁니다. 그때 빈곤율이 급격하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 여성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잘 안 죽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죠. 간병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최소 7년에서 10년 동안 간병을 살다 갑니다. 자, 먼저 죽는 남편의 입장에서 간병기를 간다.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아내의 간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간병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본인의 간병 기간이 시작됩니다. 근데 최근 우리 통계를 봤더니 자녀에게 간병 기간에 간병을 받는 비율이 7.7%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식도 믿을 게 안 되고 남편이 쓰고 가는 간병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본인의 간병 기간을 아주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면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노후 설계가 중요하다.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은요, 나는 우리 집안의 최후 생존자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부부관계에서 남자는 죽을 때 목돈으로 모든 것들을 좀 갚아놓고 가야 되고요. 여성의 입장에서는요,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 들어와야 됩니다. 이 가정경제 시스템을 가져야 여성의 노후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돈이 많아서 월세 받으면 좋겠지만 요즘에 뭐 월세 받기가 쉽지가 않죠. 간판보다 임대라는 글씨가 훨씬 더 많이 붙어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예. 두 번째는 뭐 주식으로 배당 받아야 되는데 배당 받으려면 기업이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오래 사는 기업도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명보험회사에 연금 드는 거죠.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연금 주는 게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이니까 이런 걸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생깁니다. 어떤 게 먹고 죽을 때도 연금 둘 돈이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과 연금을 병행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을 이제 경력을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기술도 다시 배우시고 다시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이 길어졌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배우시고 경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지시되 그 연장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연금 아들을 하나 키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럼 12년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일하면서 열심히 연금 넣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노후에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줄 확률이 적지만 그 연금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비과세 상태에서 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들이 없다면 내가 일을 하면서 일과 연금을 병행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는 게 여성 노후에 매월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여러분들께서 지자체 도서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노크만 하셔도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자격증 과정에서부터 심지어는 내가 여유로운 삶을 가지고 있다 취미반까지 많은 것들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 참신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가서 여성 인력 개발센터 같은 데를 가시면 거기에서는 교육 훈련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배운 카드를 통해서 또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일자리도 매칭시켜주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TV만 보실 게 아니라 나가셔서 직접적으로 알아보시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득들이 있기 때문에 노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노후 설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여성의 노후 설계를 함께 준비하는 게 바로 어쩌면 남자죠. 한 가정경제의 은퇴 설계를 얘기할 때 저는 은퇴 설계 앞에 부부라는 말이 좀 숨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하되 또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함께 합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래 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남성분들도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건 맞습니다. 동상이몽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 제가 50대 분들 만나면 기가 막힙니다. 나는 퇴직 후에 저기 경의중앙선 끊어진 용문산 기슭에 집 져놓고 누구랑 사랑하는 아내와 60년 동안 모닝커피를 드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 소리 들으면 소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성의 60세 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커뮤니티가 전성기입니다. 특히 도시에서 커뮤니티가 전성기인 경우가 있고요. 남성들은 그냥 일만 하고 왔다가 집에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세요. 지금까지 여성 출연자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 남성들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사랑하는 아내는 2년 후에 같이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또 다른 게 이런 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생각에 대한. 그러니까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차이점을 자꾸 맞추시는 것도 여성 노후 설계의 중심이 된다. 어쨌든 부부 은퇴 설계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의 노후 설계를 우리가 그렇게 관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남성분들한테 버킷리스트 물어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1번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세계여행 10개국 가겠다고 쓰십니다. 여성분들한테 60세 즈음에 여성분들한테 버킷리스트 받아보면 1번에 뭐라고 썼냐면 남편 없이 세계여행 10개국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여성에 의존적이고요. 여성은 또 독립적으로 가기를 원하시면서 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점을 미리미리 좀 맞추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렇게 부부간에 합의를 맞춘 은퇴 노후 생활이 더 풍요롭고 윤택하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합의하시고 여성의 노후 설계로 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퇴 즈음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시즌 2를 준비하시는 거고요. 은퇴 후에 내가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시즌 3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딱 잘라서 60세 이전에는 돈 버는 시기, 60세 이후에는 돈 쓰는 시기라는 게 모든 공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은퇴 전환기도 생겼고 준비기와 생활기 그리고 더더욱 간병기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 시간의 문제, 마지막으로 직업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평균 수명 90세가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간병 지금 73.3세가 대한민국 지표입니다. 17년간은 유병한 상태에서 장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이 유병도 짧게 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전장수 시대. 나는 살아있는데 돈이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 잘 모으셔야 되고 잘 지키셔야 되고 인플레이션의 공격도 잘 피하셔야겠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전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뀐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촘촘히 잘 준비하시는 계획 속에서 윤택하고 멋진 노후 생활을 잘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